자신이 만든 한국을 무릎 꿇릴 3,500억 달러짜리 요구안 때문에 그녀의 딸이 한국에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그녀가 믿었던 10년 동안의 사실들을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녀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미국의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베넷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실리콘밸리 방산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로도 일했죠.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전략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대통령까지 모두 모였죠. 저는 한국재협상 태스크포스의 핵심 분석관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제가 작성한 수식과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보드 한가운데 크게 적혀 있었죠. 한국 국내 총생산의 12%, 외환 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한국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죠. 미국 없이는 북한 위협도 막을 수 없고 반도체 시장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제 발표를 듣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사라, 당신이 내 최고 무기야.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10년 전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 대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제가 설계한 완벽한 기술 이전 방안을 한국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일자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안인데 감정적인 이유로 거절하다니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무산됐고 저는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나라들이 누구 손바닥 위에 있는지 증명하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죠. 10년 전 그 굴욕을 갚을 기회였어요. 동맹이라는 건 결국 계약입니다. 우정이나 의리 같은 감상적인 것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딸 에밀리한테서였어요. 에밀리는 지금 서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혼 후 혼자 키우는 17살 딸이죠.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서울 사람들 진짜 친절해. 여기 음식 최고야. 사진도 함께 왔더군요. 에밀리가 한국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딸아이가 즐겁게 지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내일 발표될 최후 통첩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서 발표를 지켜봤어요.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을 발표했죠.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대로였죠.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방송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모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겠지 싶었어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말 정도요. 동료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쇼맨십이 좀 있는 사람이라던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미국 정부가 요구한 3,500억 달러 방위비를 거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은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주권 없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미국한테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그런 말들이 오갔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요. 며칠 지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에밀리였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에밀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뉴스에서 미국이 한국을 협박한다고 나왔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국방부 딸이라는 거 오늘 들켰어요. 애들이 나한테 너희 엄마가 우릴 파괴하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에밀리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죠. 곧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죠.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한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죠.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우리도 미래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에밀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애들 내 친구들이야. 오늘 같이 밥 먹었던 애들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만든 계획서였어요. 완벽한 숫자들로 가득한 문서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숫자들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에밀리 친구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 10년 전 저한테 정중하게 거절 메일을 보냈던 한국 팀장.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찬장에서 머그잔을 꺼내다가 그만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3단계 압박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죠. 금융 제재, 외교 고립, 여론전.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상사한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실행 전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동맹국 반응, 군사적 효과. 숫자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최소 18개월 마비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8개월이라니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었죠. 다음 항목을 확인했어요. 한화오션의 미국 해군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철수하면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40%나 떨어진다는 수치가 나왔어요. 항공모함 2척이 제때 출항하지 못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움직이면 대응이 불가능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대만도 동요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한국이 독자방위로 전환하면 일본도 미국 의존도를 재검토할 겁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로만 봤습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로요. 그런데 숫자는 달랐어요. 한국은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 고리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 세 가지만으로도 미국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수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서류들이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를 펼쳤어요. 한국 팀장이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사라, 당신 제안은 기술적으론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 300명의 삶을 담보로 할 순 없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300명 뒤에 300개 가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이 미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사람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라, 그 보고서 제출하면 당신 20년 커리어 끝이야. 트럼프는 배신자를 용서 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제 국방부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승진은커녕 해고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출하지 않으면요. 에밀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는 옳은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에밀리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찍은 영상이었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이 나한테 K-팝 가르쳐줬어. 이 노래 가사 봐.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세상을 바꾼다래. 에밀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라면 저 일상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상사한테 제출하는 대신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요. 워싱턴 포스트 제보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익명 계정을 만들고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한국 압박이 미국의 부메랑이 된다. 국방부 내부 분석 보고서.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제 커리어도 제 명성도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에밀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 친구들, 광화문에서 촛불 든 사람들, 10년 전 정중하게 거절했던 한국 팀장. 모두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에밀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에밀리야, 엄마가 옳은 일을 했어. 적어도 엄마는 그렇게 믿어. 에밀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특종이 떴어요. 한국 압박이 미국의 부메랑이 된다는 제목이었죠. 국방부 내부 문건 유출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상사가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내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실리콘밸리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백악관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애플, 구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백악관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실리콘밸리 100대 기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지 속국이 아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죠. 오후에 상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사라, 당신 요즘 좀 이상해. 한국에 있는 딸 때문에 감상적이 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상사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돌아갔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퇴근길에 에밀리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한국 할머니가 내 손 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 엄마, 전쟁은 안 나는 거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에 도착해 뉴스를 켰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신규 투자를 보류했어요. 대신 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발표했죠. SK하이닉스도 대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50%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12% 폭락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맞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였죠. 구글도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패닉에 빠졌다는 보도가 쏟아졌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라, 이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한국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은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겁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제가 설계한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정비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40%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항공모함 두 척이 정비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됐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해군 제독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한국 조선소 하나 때문에 우리 함대가 마비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체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사태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에밀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가 물었죠. 엄마, 미국이랑 한국 꼭 싸워야 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싸울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의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했어요.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죠. 무슨 증언을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요.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에밀리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한국 팀장도 생각났죠. 의회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오늘 어떤 증언을 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죠. 제가 3,500억 달러 요구안을 설계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존심, 10대 학생들의 눈물, 70년 동맹의 신뢰. 이건 엑셀시트에 넣을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제 딸이 서울에서 배운 걸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작은 나라도 존엄이 있고 그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 앞에선 제국도 무릎 꿇는다는 것을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죠.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첨단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사한테서였어요. 살아. 당장 짐 싸. 해고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를 켜니 제 증언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국방부 핵심 분석관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죠.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습니다.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욕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칭찬했죠. 점심때쯤 에밀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오후에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죠. 호주,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이 하나둘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어요. 공화당 의원 30명이 당을 이탈해 찬성 의사를 밝혔죠. 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꽃다발이 수십 개 놓여 있었어요. 카드를 읽어봤습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울컥했어요. 늦었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때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실리콘밸리 기업 5곳에서 저한테 동시에 채용 제안을 보냈습니다. 우린 양심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해고당했지만 더 좋은 곳에서 원하는 거예요. 오후에 공항에서 에밀리를 마중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에밀리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에밀리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친구들이 엄마 영상 보고 울었대. 미국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겁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됐지만 대통령은 재선 포기를 선언했어요. 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과 재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대등한 파트너십 원칙이 명문화됐죠.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죠. 엄마 경험을 학생들한테 나눠줘. 그래서 수락했어요.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칠판에 강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부할 때. 지정학에서 존엄의 힘. 학생들이 노트를 꺼냈어요. 10년 전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5년 전엔 계산서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2025년 제 딸이 서울에서 배운 한 문장이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세상을 바꾼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현실에서 존엄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존엄만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기술력이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거기에 국민들의 단합까지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웠어요. 전 세계가 그 명분에 공감했고 결국 미국이 물러섰죠. 강의가 끝나고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니 새롭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첫 수업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에밀리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죠. 집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에밀리가 서울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뉴스를 켰습니다. 한미 방위조약 개정안이 최종 발효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등 동맹 조항이 들어갔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결국 세상을 바꿨어요. 에밀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먹자.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